2억 전세금 도와줬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도 오지 않던 아들. 그 아들이 다시 나타난 이유는 제 재산이 더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사랑으로 다 줬지만 돌아온 건 냉정함과 외면뿐이었죠. 그 어머니가 마지막에 선택한 인생 반전 들어보시면 아마 눈물과 분노가 동시에 터지실 겁니다.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어머니 인생의 응원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여자입니다. 남편은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오로지 아들이라는 이름 하나만 붙잡고 굴러갔습니다. 식당 주방 설거지, 새벽 시장 청소, 명절 때는 마트 아르바이트까지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어요. 남들은 저 나이에 저리 고생을 하냐고 혀를 찼지만 저는 속으로만 이렇게 말했죠. 우리 아들 잘 되면 다 보람 있는 거지. 내가 사는 재미가 그거 아니냐.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 어느새 2억 좀 넘었습니다. 그 돈이 제 전부였어요.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제 인생의 땀과 피, 주름과 눈물이 전부 녹아든 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몇 달 전 아들이 결혼한다고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마르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 있더라고요. 괜히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뭐가 힘든가 싶어 묻기도 전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이번에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제 모든 게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제 모든 존재 이유가 그 한마디에 모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네가 잘 살아야지. 그게 내 복이지 뭐. 그날 밤 통장 잔액을 바라보며 몇 번이나 한숨을 쉬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따뜻했어요. 이 돈으로 우리 아들 사람 구실 제대로 하고 사는구나 싶어서요.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인사 왔습니다. 예쁘고 조신한 아가씨더군요. 저한테도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어머님 인사하니 그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잘 살아라. 싸우지 말고 니들 행복한 모습 보면 그게 나한텐 최고다. 그 말을 하고도 속으로는 아이고, 나는 이제 진짜 늙었구나. 쓸모가 없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넘기고 나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남은 통장을 들여다보니 밥숟가락 놓을 날이 진짜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안 됐습니다. 우리의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나는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땐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 돈을 내준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아들 결혼식 날 저는 울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아들인데 그날만큼은 아무렇지 않은 척 꼭 참고 싶었거든요. 턱시도 입고 입장하는 아들 모습을 보니 가슴이 저릿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다 컸구나. 네 아버지도 저 모습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꼭 참았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신혼집으로 인사 간 날 며느리가 저를 꼭 안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전세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꼭 잘 살게요. 그 말에 저도 괜히 마음이 찡해져서 그래. 니들이 행복하면 그게 나한텐 제일이지.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정말 그땐 마음 한 점 흐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 몇 주간은 참 고마워하더라고요. 주말이면 며느리가 손수 반찬도 만들어서 제게 가져다 주고 아들도 틈날 때마다 전화해서 엄마 밥 드셨어요? 하고 챙겨줬죠. 근데 그게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서서히 전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톡도 답장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제가 전화를 몇 번 걸어야 한 번 받을까 말까 했죠.
죄송해요, 엄마.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그 말이 입에 붙은 사람처럼 들렸어요. 한 번은 제가 반찬 좀 해놨다고 하니까 아, 엄마 괜찮아요. 요즘은 배달시켜 먹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하고 웃더라고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내가 짐 되는 건 아닐까? 혹시 괜한 오지랖이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신혼이니까 바쁘고 정신없을 수도 있지. 니들도 어엿한 가정이 생겼으니 엄마가 물러서야지. 그렇게 제 마음을 다독이며 살았어요. 명절이 다가오자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작은 송편이라도 직접 빚어서 그이한테 가볼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전화해서 이러더군요. 엄마, 우리 이번 추석엔 처갓집 먼저 가기로 했어요. 시간 되면 나중에 들릴게요. 시간 되면 들린다. 그 말이 참 허전하더라고요. 결국 그해 추석, 저는 혼자 전 부치고, 혼자 상 차리고, 혼자 밥 먹었습니다. TV에서 가족끼리 웃으며 송편 나누는 모습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렇게 같이 웃던 날이 그렇게까지 먼 일이었나 싶더라고요. 고맙다더니 그 말이 끝이었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전화를 먼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너무 쉽게 줬나, 너무 쉽게 믿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기 액정에 아들 이름이 뜨던 날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던 전화가 2달, 3달 지나면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더니 이제는 제가 먼저 걸지 않으면 소식 한 줄조차 오지 않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혼잣말처럼 위로해보지만 괜히 헛웃음만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바쁠까요? 하루 30초 안부 한마디 나눌 여유도 없을 만큼. 며느리는 애초에 애교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 초기에는 반찬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며 웃더니 요즘은 톡을 보내도 읽고 답이 없습니다. 한 번은 아기 사진 좀 보내줄래? 라고 물었더니 죄송해요. 요즘 애가 통잠을 안 자서 정신이 없어요. 그 한 줄로 끝이더군요. 그날 저녁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젓가락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앞에서 혼자 숟가락 하나 들지 못하는 제가 너무 한심하고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갑작스럽게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온몸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 감기인가? 그냥 자고 나면 괜찮겠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기침에 가래 어지러움까지 겹쳐서 결국 쓰러졌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고 달려와 주셔서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전 아마 지금 이 사연도 못 쓰고 있었겠죠. 병원에 도착해서 의식이 좀 돌아왔을 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누구로 적을까요? 전 힘겹게 대답했어요. 아들 번호요. 그렇게 연락을 해뒀다는데 하루가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오후쯤 아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 손엔 커피, 다른 손엔 핸드폰을 들고 엄마 갑자기 왜 이래? 나 지금 얼마나 바쁜 줄 알아? 그 말이 인사였습니다. 한마디 안부도 없이 얼마나 바쁘냐고 자기 시간 뺏겼다고 그게 첫마디였습니다. 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누운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확신이 들더군요. 나는 버려졌구나. 돈만 건네고 그 다음은 필요 없는 존재였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턴 나도 나만 생각하자.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아들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제 마음 한쪽에서 뭔가 딱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요즘 얼마나 바쁜데 나 진짜 곤란하게 만드시네. 그러니까 집에서 가만히 계시지 왜 다녀서 몸 아프게 만들어요. 그게 아들이 저한테 한 첫마디였습니다. 아니, 그게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하루가 지나서야 겨우 온 아들이 저한테 던진 말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으셨으면 미리 얘기라도 하시지 회사에선 눈치 보이는데
이거 뭐 간병은 또 어떻게 하라고. 그 말의 순간 속이 훅 내려앉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든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건데요? 간병인도 써야 되지 않아요? 아들이 입을 열 때마다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꾹 참으려고 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래, 내가 더 참으면 되지 하고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너한테 전부를 줬어. 내 평생 모은 돈. 그게 내 마지막이었어. 그걸 네 전세금으로 다 썼다. 근데 지금 너는 고작 병원비 때문에 네가 이렇게 짜증을 내냐? 제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이 먹먹해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표정을 한참 보더니 대꾸도 하기 싫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그 얘기 또 하세요? 아니, 엄마. 그건 그때 일이잖아요. 지금 이건 또 이거대로 문제니까 제발 좀. 그리고는 핸드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병실 문을 나가버렸습니다. 전 침대에 그대로 누운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도 소리도 감정도 다 말라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제는 됐다. 나란 사람은 이 아이에게 그저 돈 주는 사람일 뿐이었구나. 한때는 내 심장이었고 내 전부였던 아인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아이에게 남은 내 마음조차 이제는 거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처럼 느껴졌거든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우습더라고요. 그렇게 울고 그렇게 마음 접었으면서도 아들이 병실을 나간 후 한참을 멍하니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혹시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제가 아직도 하고 있었다는 게 스스로도 한심했죠. 며칠을 병원에 더 머물렀고 퇴원할 땐 혼자 짐을 쌌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고 병원비는 제가 가지고 있던 적금 깨서 냈어요. 며느리한테 연락이 한 번 오긴 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다니까 다행이에요. 요즘 저희도 좀 빠듯해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그 말을 듣고 웃음도 안 나더군요. 그날 집에 와서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시골 땅 생각이 나더군요. 아무도 모르는, 심지어 아들조차 모르는 제 진짜 마지막 자산이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친정 쪽에서 넘겨받은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이었고 그땐 별 쓸모없는 논이었죠. 그런데 그게 몇 년 전부터 슬금슬금 값이 오르더니 이제는 주변에 개발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3,000평에 15억을 넘긴다고 하더군요. 그걸 알고도 말 안 한 건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먼저 세상 떠나면 그때 아들한테 남겨주려고 했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남겨줄 이유도 마음도 없습니다. 그 돈은 이제 나를 위해 써야겠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 처음으로 제 자신을 생각한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어깨도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고요. 이젠 그 땅 팔아서 조용한 곳에 아파트 하나 장만해서 사람 대접받으며 살고 싶어요. 어디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한테도 밀려나지 않는 곳이면 됩니다. 이제야 진짜 내가 살아볼 차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하루를 진짜 나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짓던 땅은 부동산을 통해 천천히 정리했고 서류 넘기고 잔금 정산하는 날 통장에 숫자가 뜨는 걸 보며 참 묘한 감정이 밀려오더라고요. 아, 내가 평생 이렇게 큰 돈을 가져본 적이 있었나. 그 돈이 참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고맙다는 건 늙은 제게도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남아있게 해줬다는 뜻이었고, 미안하다는 건 그동안 저 자신을 너무 헐값에 넘겨왔다는 자책이었죠. 전날 밤까지 고민했어요. 어디로 갈까? 어디서 다시 살아볼까? 결국 저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곳, 제 고향이자 젊은 날의 기억이 남아있는 부산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엔 제가 젊은 시절 몇 년을 살았던 기장 바닷가 동네가 있었습니다.
바다가 가깝고 오래된 시장 골목에선 아직도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죠. 예전엔 기장이 정말 시골이었는데 어느새 많이 발전해서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곳에 작은 새 아파트 하나를 샀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집이었어요. 이삿짐 날라주는 기사 아저씨가 묻더군요. 어르신, 혼자 사세요? 제가 웃으며 고개 끄덕였더니 아저씨가 또 묻더라고요. 혼자 살기에 너무 좋은 집이네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요. 내 집이에요. 누구 눈치 볼 일도 없는. 그 말이 어찌나 속 시원하던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산 집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마른 멸치 볶아놓고 된장찌개에 파 송송 썰어 넣어 조금 짜게 간을 맞췄습니다. 아, 이 맛이었지. 입안에 밥 한 술 넣으며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오랜만에 먹는 밥맛이 그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엔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문화센터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요가, 서예, 그리고 스마트폰 활용법까지. 세상에, 제가 이런 걸 하게 될 줄이야. 매주 같은 시간에 만나는 동년배 분들과 함께 웃고, 배우고, 집에 돌아오는 길엔 시장에서 미나리 한 단 사고, 어묵 한 줄 사 먹으며 걷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했어요. 정확히는 몇 달 만이었죠. 화면에 아들 이름이 뜨는 걸 보고도 예전처럼 반가운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짧은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낸다. 그리고 이젠 나를 위해 산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삶이 처음으로 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롯이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참 소중했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요. 그래도 아들이다 보니 집 주소를 알려줬는데 평소에 엄마를 찾지도 않다가 집 앞까지 왔더라고요. 엄마, 나야. 여기 집 앞인데.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멋쩍은 듯 웃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많이 달라지셨네. 얼굴도 좋아 보이고, 아파트 참 좋다. 바다도 보이고, 엄마가 이런 집에 살 줄이야. 그 말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 엄마 잘 지낸다며 웃어줬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전 조용히 묻고 싶었어요. 이제 와서 왜 왔는지,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무슨 일로 왔니? 제 말투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그걸 느낀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투자를 돌리다가 꼬였어요. 이번에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엄마,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엄마 땅 팔아서 돈 많이 벌었다면서요. 아, 역시 그거였구나. 심장이 한번 쿵 하고 내려앉더니 이내 담담해졌습니다. 더 이상 실망할 것도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땅도 그 돈도 원래는 다 넣어줄 생각이었다. 제가 조용히 말을 꺼내자 아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짜. 엄마, 그럼 지금이라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근데 내 태도를 보고 마음이 바뀌더라. 그때 병원에서 네가 했던 말, 네가 보여준 표정, 내가 그걸 잊을 수가 없었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만 깜빡이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네가 울며불며 용서를 빌었다면 어쩌면 나는 또 흔들렸을 거야. 근데 넌 지금도 똑같더라. 도움이 필요하니까 온 거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온 건 아니잖아.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돈을 갈구했지만 제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무겁게 발걸음을 돌려나가더군요. 뒷모습을 보며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아들의 어깨조차 마음에 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소주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텅 빈 거실이 이상하게도 아주 포근했어요. 창문 너머로
바닷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TV에선 낯선 여행지가 소개되고 있더군요. 가본 적도 없는 그곳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평생을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바라볼 겁니다. 내가 남긴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그게 너무 늦게 배운 인생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자식이라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진 마세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이 있어야 자식도 부모로 인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